코스피에 상장된 회사가 8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딱 두 곳이 시장 전체 몸값의 절반 가까이를 혼자 집어삼키고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얼마 전엔 장중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총 1위로 올라서기까지 했습니다. 25년 7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뉴스는 매일 잔치 분위기죠. 반도체 수출 역대급, 1분기 성장률 깜짝 1.8%,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로 올려잡았고 명목 GDP 증가율은 5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주가는 또 어떻고요? 지난 1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약 490%, SK하이닉스는 그 2배가 넘는 1000% 넘게 폭등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라가 펄펄 끓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라는 사상 최대라는데 왜 내 통장은 월급날 며칠 지나면 텅 비어 있을까요? 늘 가던 단골 식당은 어느 날 임대문의 종이 한 장 붙여놓고 문을 닫았고요. 마트에서 채소 몇 개에 달걀 한 판 집었을 뿐인데 계산대 영수증을 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는 줄 기미가 없는데 말이죠. 이 괴리감, 뉴스 헤드라인하고 내 삶 사이에 벌어진 이 간격이 오늘 제가 데이터로 한 겹씩 벗겨드릴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는 위는 펄펄 끓는데 아래는 꽁꽁 얼어있는 좀 기형적인 상태입니다. 그 위쪽 온기가 왜 아래로 안 내려오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이 그 흐름을 어디로 밀고 있는지까지 끝에 가면 정리가 됩니다. 특히 뒷부분, 언론이 잘 안 짚는 정책 행간 얘기가 오늘의 진짜 핵심이니까 거기까진 꼭 같이 가주세요. 자, 그 1.8%라는 깜짝 성장률부터 현미경을 대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1분기 성장 기여도에서 순수출이 1.1%포인트를 끌어올렸어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거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 겁니다. 한은은 1분기 성장에서 반도체 제조업의 기여도가 절반을 넘는다고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부대 끼며 사는 쪽 건설이고 서비스고 소비고 이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얼마였을까요? 0.6%포인트. 그게 답니다. 사실상 멈춰 있어요. 화면에 뜬 1.8이라는 숫자 안에 사실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나라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반도체의 나라하고 나머지 우리들의 나라. 명목 성장률이 50년 만에 최고라는데 한은조차 그게 국내 물가가 올라서가 아니라 수출 기업 수익성이 좋아진 결과라고 설명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돈은 처음부터 우리 동네로 흘러 들어올 돈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통 교과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력 산업이 수출로 돈을 쓸어 담으면 공장 더 짓고 사람 더 뽑고 그 직원들이 월급 받아서 동네 치킨집 가고 택시 타고 옷 사 입고 그렇게 돈이 골목 구석구석 돈다고요.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런데 반도체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 손이 아니라 기계로 굴러가는 산업이거든요. 숫자로 보면 확 와닿습니다. 반도체가 초호황이라는데 정작 제조업 안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고용 비중은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4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23개월 연속 감소고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에요. 전체 취업자 수까지 4만 명 줄면서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통계 당국조차 반도체가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아 수출이 늘어도 취업자는 줄었다고 인정했어요. 공장은 24시간 불을 뿜는데 정작 내 아들, 딸이 원서 낼 자리는 안 생기는 구조. 이게 지금 우리 경제의 뼈대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취업 준비하는 자녀 두신 분 계실 겁니다. 매일 채용 공고 새로 고침하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나라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데 정작 우리에 들어갈 자리는 안 보이는 그 답답함. 그게 기분 탓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일자리가 안 도니까 지갑이 얇아지고 내수에 돈이 마릅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은 반대로 무섭게 불어요. 환율 보세요. 오늘 기준 $1가 1,544원입니다. 한때 위협만 하던 1,500원 선을
이미 뚫고 올라온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여 만에 보는 수준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반도체나 자동차 파는 수출 대기업은 가만히 앉아서 원화 이익이 조 단위로 늘어납니다. 환호성 나오죠? 문제는 우리예요. 에너지 100% 수입하고 곡물도 거의 사다 먹는 나라잖아요. 환율이 튀면 그게 곧장 밥상 물가로 옵니다. KDI도 환율 상승이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거라고 대놓고 걱정했어요. 환율 오르면 밀가루, 콩기름, 설탕, 커피, 소고기 값이 줄줄이 따라 튑니다. 한은은 명목소득이 늘어 1인당 국민소득이 곧 4만 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도 환율이 받쳐줘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어요. 달러로 환산한 숫자는 커 보여도 정작 그 돈으로 사야 하는 수입 먹거리 값이 같이 뛰면 내 손에 쥐는 실질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듭니다. 생각해보면 좀 잔인한 구조예요. 같은 1544원이라는 숫자가 누구한테는 가만히 앉아서 조 단위 이익이 굴러들어오는 호재고 누구한테는 아침 커피 한 잔, 저녁 삼겹살 한 근이 부담스러워지는 악재입니다. 똑같은 뉴스 한 줄을 보고 한쪽은 웃고 한쪽은 한숨 쉬는 거죠. 그런데 방송에선 보통 웃는 쪽 여기가 크게 나옵니다. 환율 효과로 수출 기업 실적 호조. 한숨 쉬는 쪽은 자막에 잘 안 잡혀요. 물가가 이렇게 뛰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뭘까요? 외식, 이발, 옷. 당장 안 죽는 것부터 끊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정확히 가장 약한 고리로 내리꽂혔어요. 자영업자입니다. 한국은행 2026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1분기 말 자영업자가 짊어진 대출이 1,095조 5천억 원입니다. 전체 금융권 가계 기업 대출의 28%가 넘어요. 그런데 정작 무서운 건 연체율입니다.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은 2% 정도인데 여러 군데서 빚을 끌어다 쓰면서 소득도 낮고 신용도 낮은 이른바 취약차주. 이분들 연체율이 12.68%까지 치솟았어요. 비취약 자영업자의 16배가 넘습니다. 2022년 중반에 4.93%였던 게 12.68%가 됐으니 약 12년 만에 최악입니다. 쉽게 풀면 이래요. 코로나 때 빚으로 빚을 막으며 겨우 버텨온 사장님들한테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그 청구서가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전체의 40%가 넘어요. 이분들이 짊어진 금융부채는 10년 사이 4배 넘게 불었고 그중 상당 부분을 은행도 아닌 저축은행, 상호금융 같은 이금융권에서 빌렸습니다. 금리도 더 높고 부실이 터지면 더 빨리 번지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접으려니 빚을 토해내야 해서 못 접고 버티려니 매달 이자에 깔려 죽을 것 같고 이 진퇴양난이 1.8% 성장 뒤에 가려진 진짜 표정입니다. 한 가게가 망하면 거기서 안 끝나요. 식자재 넣던 도매상, 주방 이모님, 인테리어 사장님까지 줄줄이 같이 일감이 끊깁니다. 통계점 하나 뒤에 그 몇 배의 사람이 조용히 같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게 기업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게도 두 동강 났어요.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흐름을 보면 소득 상위 20% 가구는 1분기에 매달 340만 원 넘게 흑자를 냈습니다. 몇 년 만에 최대 폭이에요. 이 흑자를 다시 예금에, 주식에, 부동산에 굴리니 부가 부를 부릅니다. 반대로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같은 기간 매달 40만 원 넘게 적자였어요. 번 돈보다 쓴 돈하고 이자가 40만 원이나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한쪽은 매달 300, 400만 원이 남아서 굴리고 다른 한쪽은 매달 40만 원이 모자라서 또 빚을 냅니다. 같은 분기, 같은 나라 안에서요. 적자가 한 번 나면 그걸 메우려고 카드론을 긁고 그 이자가 다음 달 적자를 더 키웁니다. 한쪽은 남는 돈으로 자산을 사서 더 벌고 다른 한쪽은 모자란 돈을 빚으로 막다가 더 가라앉고
출발선이 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두 줄 사이가 점점 더 찢어지는 구조라는 게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K자형 양극화라고 부르는 그림의 실체가 이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경제 어렵네, 양극화 심하네 하고 고개 끄덕이실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까지가 절반이었어요. 딱 몇 분만 더 봐주세요. 지금부터가 언론이 헤드라인으로 잘 안 뽑는 정부 정책 속에 숨은 청구서 얘기거든요. 이거 하나만 정확히 아셔도 오늘 영상 본 값은 합니다. 정부의 반도체 지원 큰 그림부터 보죠. 정부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622조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밀고 있습니다. 삼성이 용인에 300조, SK하이닉스가 122조를 들이는 계획이죠. 정부가 내건 효과는 이렇습니다. 이걸로 650조 생산 유발에 직간접 일자리가 346만 개 만들어진다. 기사 제목만 보면 좋은 일자리가 300만 개 넘게 쏟아질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엔 짚고 갈 게 있어요. 이 346만이라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내놓은 기대치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반도체는 매출에 비해 사람을 많이 안 쓰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고용유발 계수를 그대로 대입해 다시 계산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자리는 그 3분의 1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 발표 숫자를 고지고대로 믿기엔 반도체의 일자리 창출력이 그만큼을 못 받쳐준다는 거죠. 문제는 명분과 비용입니다. 이 거창한 일자리 숫자가 있어야 대기업 세액공제를 깎아주는 이른바 K칩스법을 연장하고 도로용 수전력 같은 인프라에 국비를 더 붓는 게 정당화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반도체 예산을 전년의 2배인 1조 3천억 원대로 늘렸고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특별법까지 만들었어요. 용인산단 한 곳에만 10기가와트가 넘는 전력과 하루 100만 톤이 넘는 용수가 새로 필요하다는데 이 거대한 인프라를 차질 없이 깔아주겠다는 겁니다. 올해 세수가 펑크나서 나라 곳간이 비고 R&D 예산도 빠듯한 마당에 수십조를 버는 초대형 기업의 인프라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받쳐주는 셈이죠. 이 흐름을 또박또박 짚는 보도는 많지 않아요. 자, 그럼 정반대편을 봅시다. 이렇게 대기업한텐 세금과 인프라를 아낌없이 붓는 정부가 빚더미에서 허우적대는 자영업자한텐 뭘 해주고 있을까요? 요즘 기사 일제히 떴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20만 명 돌파. 5월 말 기준 누적 신청자가 20만 명, 신청 채무액이 31조 7천억 원이라고요. 제목만 보면 정부가 자영업자 빚을 화끈하게 받아주는 것 같죠. 그런데 같은 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도 변경의 행간을 읽어보면 결이 좀 다릅니다. 원래 새출발기금은 도저히 못 갚는 분들의 원금을 60에서 80%, 정말 취약한 분은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가지가 바뀝니다. 하나는 가상자산이나 비상장 주식 같은 숨은 재산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 또 하나는 심사해서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차주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정부 설명은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던 혜택을 줄여서 그 재원을 정말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한테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취약차주의 최대 90% 감면은 그대로 둡니다. 명분 자체는 일리가 있어요. 다만 현장에서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갚을 능력이 있다는 판정 기준이 빡빡해지고 코인이나 비상장 주식까지 재산으로 잡히기 시작하면 어중간하게 걸린 분들 입장에선 봐줄 수 있던 감면이 확 쪼그라들 수 있다는 거죠. 위로는 세수 펑크를 감수하면서 대기업 인프라를 받쳐주고 아래로는 채무 조정의 잣대를 더 촘촘하게 들이대는 흐름. 이 비대칭을 같이 놓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평범한 우리는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두 갈래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 미국 연준이 물가에 확신을 갖고
시장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고 칩시다. 그럼 1,544원까지 치솟은 환율이 1,300원대로 좀 내려앉고 수입 물가가 하락하면서 서민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거기 맞춰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고 내수 부양책이 약발을 받으면 이자에 짓눌려 못 움직이던 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오래 눌려있던 실수요부터 살아나면서 수도권 핵심 지역 급매물이 소화되고 시장이 완만하게 회복될 수 있어요. 결혼을 앞두거나 아이 학교 때문에 꼭 실거주할 집 한 채가 필요한 분이라면 이 신호가 확인되는 타이밍에 자금 계획 단단히 세우고 조심스럽게 들어가 볼 창이 열리는 거죠. 두 번째 길은 다릅니다. 이른바 고금리 장기화, 영어로 Higher for Longer 국면이 이어진다면요. 미국 물가가 안 잡혀서 연준이 고금리를 오래 끌면 환율은 1,544원에서 멈추지 않고 1,550원, 1,600원을 향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 폭등이 밥상 물가로 이어지고 소비는 더 얼어붙어요. 그러면 가장 무서운 연쇄 붕괴가 시작됩니다. 1,000조가 넘는 자영업 가계 대출에 이자 폭탄이 터지고 미분양에 허덕이는 건설사의 부동산 PF 부실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이금융권으로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나라 전체에 신용경색이 올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징후가 강해지면 지금은 절대로 빚내서 부동산 사거나 무리하게 주식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투자 욕심을 누르고 현금을 꽉 쥔 채 폭풍우가 지나가길 숨죽여 보는 게 사실상 유일한 생존 전략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환율이 이미 1,500원을 뚫고 1,544원까지 올라온 지금 상황을 보면 안타깝지만 두 번째 쪽으로 무게가 더 실려 있다고 봅니다.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1분기 1.8%하고 코스피 상승이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좋아져서 나온 게 아니라 오로지 반도체라는 한 과목에서만 점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착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과목이 흔들리는 순간 평균이 무너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고민하신다면 뉴스에서 떠드는 집값 바닥론이나 일시적 호가 상승에 흔들리지 마세요. 부동산 중개업소 말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집 사고 대출받았을 때 지금 이 높은 이자를 앞으로 10년 이상 변수 없이 견딜 수 있나?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 기준이어야 해요. 투자가 목적이신 분은 지금은 12% 수익률조차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가 아니라 시장이 무너졌을 때 헐값에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는 버틸 현금부터 쌓아두는 게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오늘 얘기 핵심만 세 줄로 다시 박아드릴게요. 하나, 주가 신고가하고 1.8% 성장은 반도체 대기업 혼자만의 잔치가 만든 착시다. 둘, 그 잔치 뒤편에선 제조업 일자리가 7년 만에 최악으로 줄고 환율은 1,544원을 뚫었고 자영업 취약차주는 12년 만에 최악 연체율에 깔려 무너지고 있다. 셋, 그런데도 정책은 개기업 인프라엔 세금을 붓는 데 관대하면서 서민 빚 조정의 잣대는 더 촘촘하게 들이대는 비대칭 구조다. 그러니 지금은 헤드라인에 속아 빚내서 뛰어들 때가 아니라 현금 쥐고 위기가 어디로 가는지 보면서 버텨야 할 때다. 이 세 가지만 꿰고 계셔도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기사에 휘둘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패착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어떤 숫자가 착시고 어떤 숫자가 진짜 내 지갑을 위협하는지 그 행간을 골라내는 눈 하나가 이 험한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무기예요. 오늘처럼 데이터 깊게 파는 분석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과감하게 자산 사모을 때라고 보세요? 아니면 현금 쥐고 숨죽여 버틸 때라고 보세요? 현장에서 매일 겪으시는 진짜 체감 경기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목소리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음엔 더 날카로운 데이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